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키스코 홀딩스와 이제 한국철강 관련한 영상이고요. 특히 이제 키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매수 추천 영상입니다. 일단 설명은 키스코 관련해서 이제 좀 키스코가 이제 지주사인데요. 지주사 관련돼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조금 자사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관련된 이슈 설명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키스코 관련해서 실적 설명드리고, 이제 FCF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밸류에이션 즉 적정 주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재 가치는 상당히 사실 높은 종목인데 왜 주가가 좀 상승하지 못했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하고 조금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일단 주봉부터 해서 이제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해서 중기 추세인 주봉, 일봉 순서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키스코 관련돼서 이제 키스코 지배구조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키스코는 그 지주회사라는 게 이제 뭐 그냥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순수 지주회사는 그냥 정말 이제 사업 자회사들만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고, 이제 사업 지주회사는 이제 사업 자회사들도 보유하고 본인 자체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인데요. 이제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지주사입니다. 키스코 홀딩스 자체로는 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이제 밑에 물론 뭐 또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 사실 이 두 회사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회사만 넣었고요. 이렇게 한국철강이라는 회사와 환영철강이라는 두 회사를 사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국철강이 한 3,707억 정도 되고요. 상장사고요. 환영철강은 이제 비상장사입니다. 원래 과거엔 좀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다시 조금 드랍이 됐었고요. 지분율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0년 과거죠. 3분기 기준으로 이제 공시가 된 기준으로는 한 40.8% 정도 키스코 홀딩스가 한국철강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환영철강에 대해서는 한 83% 정도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철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할 때 들어가는 이제 건축 자재인 철근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 철근이 국내 한 상위 5개사 정도가 있는데 이 5개사가 시장 점유율을 한 80%에서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 중에서 동사가 한 2개 회사, 환영철강하고 한국철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철근의 국내 명목 소비는 생산량보다도 한 6% 정도 많기 때문에 순수입 상태이고요. 1위사가 이제 현대제철이고, 동국제강이 2위고요. 대한제강이 이제 YK스틸을 인수하면서 3위가 되었고요. 동사가 이제 한국철강과 환영철강을 보유해서 이제 4위사입니다. 5위사는 이제 한국제강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2월 4일이죠. 이제 2021년 2월 4일 날 정부가 한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공급 중심으로 향후 한 5년 동안 전국 83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조금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기를 보시면 이제 2020년 11월 23일 날 자사주 매입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입 기간은 이제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5월 24일까지로 공시가 되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간 내에 못 사면 뭐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기간 내에만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회사 한국철강이 자사주 매입을 한 700억 원, 키스코홀딩스가 300억 원 정도로 공시가 나왔고요. 시총 대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차트 먼저 보시면 이 당시에 주가가 이제 뭐 한국철강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철강부터 보시면 11월 23일 날 주가가 한 5,600원 정도였었거든요. 종가는 5,700원이었는데 공시가 나자마자 바로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갈 뻔했다가 조금 조정을 다시 보였지만 결국은 많이 상승해서 지금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키스코홀딩스는 사실 그거보다는 많이 못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종가가 한 13,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일단 14,6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렇게 자사주를 사실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는 상승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다 반영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월 7일까지 기준으로는 자사주를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한 110억 원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300억 중에서. 한국철강은 700억 원 중에서 한 220원 정도, 22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제 총 사야 되는 게 키스코가 300억이고 한국철강이 한 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럼 잔여 이제 사야 되는 금액이 키스코는 190억, 한국철강은 한 480억 정도 되는데 그냥 이제 키스코나 한국철강이 이제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거의 한 1.5배 수준까지 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량을 이제 체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키스코는 아마 주식수가 한 이 정도 감소하게 될 것 같고요. 164만 주 정도. 한국철강 한 700만 주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키스코를 만약에 산다고 치면은 자사주를 이 한국철강 자회사 부분도 사실 지분율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사주가 늘어나면 그 자사주는 사실 주식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이 원래는 이제 100명이 있었다고 치면 주식수가 100개라고 쳐면 이제 주인이 이제 100명인 거죠.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해버리면 그 자사주는 사실 배당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를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샀다고 치면은 주인이 90명으로 주는 겁니다. 뭐 가난한 상황이라 치면 입을 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이 키스코나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되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 효과는 사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한 700억 정도를 제가 지금 말한 기준으로 현재 주가보다 1.5배 수준 더 높게 산다고 치더라도 지분율은 이제 키스코홀딩스가 한국철강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한 41% 수준에서 한 48% 수준까지는 최소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저평가된 한국철강에 대한 지배력이 키스코홀딩스가 더 높아지고요. 키스코 자체로도 300억을 매입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밸류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단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하면서 총 주식수가 1.5배로 주가가 상승한다 쳐도 한 160만 주 정도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 주식수에서 이 금액을 일단 차감을 하였고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율이 제가 48.2%까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700억을 사용해서 지분율이 48%까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이제 현재 주가는 이제 키스코홀딩스가 한 14,600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가정은 유효법인세는 한 24% 설정을 하였고요. 법인세를 24%로 세금 낼 때 설정을 하였고요. 연구성장률은 그냥 0%로 매우 보수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그냥 25년부터 아예 성장은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할인율은 이제 현재 가치화 시킬 때 하는 할인율은 6.5%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저는 적정 주가는 거의 한 7만 2천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약 현재 주가에서 한 39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배수로 생각을 해보면 한 4.9배 정도는 올라가야 될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이 BS 가치가 제가 계산할 때 매우 보수적으로 했는데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지분율만큼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그냥 보유 현금에서 그냥 이 모든 총 부채 자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회사가 뭐 영업적인 부채까지 다 차감을 해버렸고요. 현금에서 보유 부채를 차감했을 때가 한 3,360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도 높고요. 따라서 이 회사가 그냥 지금 당장 청산해서 유형자산 이런 거 다 그냥 버리고 그냥 현금만 가지고 모든 부채를 다 갚더라도 시가총액보다도 높습니다. 뭐 배수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보다도 그냥 24%를 한 25%를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그냥 회사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바로 그냥 빚들 다 갚아버리고 모든 부채 갚아버리고 이제 뭐 유정자산 이런 거 다 버리더라도 한 25%는 먹을 수가 있고요. 이제 미래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또 돈들을 벌어들일 텐데 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퍼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한 3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엄청나게 사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PBR은 0.2 정도 되고요. 엄청나게 저평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도 한 220% 정도는 올라갈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합산하게 되면 한 72,000원 정도 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왜 상승을 하지 못할까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일단 실적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었는데요. 좀 과거 이슈부터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이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2017년 보시면 이 부분에 조금 감소를 하였습니다. 원래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는 나오는 회사였었는데요. 이 부분에 한 107억 정도 나온 게 자회사 이제 한국철강 단조 부문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단조 부문이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선미제나 주요 생산했던 설비가 뭐 선미제나 선박 엔진, 해양 플랜트 등 주로 이제 조선사 업종하고 관련된 조금 제품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실적이 안 좋으면서 동사가 이제 그쪽 부분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 1142억 원 정도를 손상차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요. 이제 손상차손이 뭔지 설명드리면, 그냥 유형자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원래 3천억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1,000억 정도를 까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2,000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이제 향후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조금 더 높아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영업이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 손상차손은 이 당기순이익에만 관련이 있는데, 이 해에만 크게 감소를 하고 향후에는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미치게 됐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18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은 또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이유가 2018년도엔 또 철금 담합 과징금을 또 부과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철강이 한 176억 정도 부과를 받았었고요. 환영철강이 또 한 114억 정도, 총 한 290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조금 당기순이익이 안 좋았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로 치면 거의 7.3배 현재 주가로 쳐도 뭐 퍼는 상당히 사실 양호했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2017년에 단조 부분 유형자산 했던 그 단조 부분 사업 자체를 완전히 이제 정리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작년 5월 31일 날 이제 완전히 영업 정지가 되었었고요. 단조 부분 매출이 이제 한국철강 매출의 한 자회사 한 9.6%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매출액이 한 743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나름 큰 부분이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 정도지만 금액은 좀 컸던 부분이었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났던 사업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는 조금 예상이 되었으나 수익성은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2020년부터는 있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2019년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조금 악재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나쁘진 않았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악재가 많았었는데요. 2019년도 4월 12일 날에 자회사 한국철강 창원공장 내 아변공장에서 또 화재로 이제 반제품 빌레트 공급이 좀 차질이 되면서 이 반재료를 계속 외부 구매를 하면서 조금 수익률이 악화가 되었었고요. 올해도 아니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남은 악재가 좀 발생을 하였었는데, 원재료 이제 철 스크랩, 이제 철근의 원재료가 철 스크랩인데요. 이제 고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 고철 구매 담합으로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철강이 자회사 한국철강에 496억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받았었고요. 2021년 4월 5일에 이제 납부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그 철금 담합 2018년 것도 그렇고 사실 동사가 조금 억울한 부분도 뭐 분명히 조금 있어서 좀 소송을 예정 중입니다. 향후 소송에서 뭐 승소를 하게 되면 뭐 전액 안 내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2020년 건 내진 않았고요. 그냥 손상만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현금 흐름에서 이렇게 조금 차감을 해줬었고요. 결국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전액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뭐 돌려받을 확률은 개인적으로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냥 못 돌려받는다고 계산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손익을 보시면 뭐 현재 시총이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이 에비타가 영업이익에다가 비현금성 이 비용인 감가상각을 더한 수치인데요.
이 에비타가 뭐 과거에 초호황기 때는 한 900억까지도 나왔었고요. 뭐 2021년이나 22년도에는 뭐 또다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도 2020년도에는 이 과징금 때문에 496억 원 과징금 때문에 그렇지, 이 과징금이 만약에 없었다고 치면은 한 573억 정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됐으면 사실 작년도 실적으로 기준하면 현재 주가로 퍼가 한 3.5배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과징금 때문에 현재 퍼가 아마 한 5.9배 정도로 보이게 될 것 같고요. 21년도 올해부터는 뭐 그런 과징금 이슈도 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퍼가 3배에서 뭐 2배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사가 현금을 이제 지분율만큼 계산을 하면 거의 4천억 넘게 들고 있거든요. 이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차입금 의존도나 이 차입금 의존도가 빌린 총 차입금을 이제 총 자산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 총 차입금 의존도도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부채 비율도 11%면 뭐 매우 우량한 상태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5개사 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뭐 조금 실적이 악화됐던 18년, 19년도에는 뭐 조금 아파트 관련해서 사실 조금 철근 사용량이 줄면서 실적이 조금 계속 저하는 되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변동폭은 없고요. 뭐 거의 5%에서 뭐 높을 때는 9%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도 향후에도 정부가 이제 공급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철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에비타가 뭐 거의 700억에서 800억은 꾸준히 조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뭐 과거에 조금 악재들이 있어서 뭐 당기순이익이 조금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뭐 그 당시에도 사실 적자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 악재가 있었을 때에도 사실 실적이 나쁜 실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저평가일까라고 조금 보시면은, 왜 사실 이 현금이 4,400억 있고 현금을 그냥 부채를 다 나눠버리고 유형자산까지도 다 그냥 빵원으로 감안을 했을 때도 3천 거의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왜 시총은 2,700억까지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상속 때문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상속 때문이고요. 조금 이 상속 이슈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이 키스코홀딩스는 이제 장세용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대주주가 장세용 사장님입니다. 좀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다 가족들이 들고 있는데요. 이 장세용 사장님이 이제 남성분이시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분들이 다 친인척, 뭐 다 동생분이나 뭐 어머님이나 이제 그러신데, 이제 신군순 여사님이 이제 어머니시고요. 이제 2017년 2월 4일 날 이제 이 장세용 사장님의 아버님인 이제 장상돈 회장님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배우자인 신군순 씨가 이제 한 625억 원 정도 이제 한국철강 지분을 상속을 받으시고요. 나머지 조금 자녀분들이 한 348억 원 정도 상속을 받습니다. 이제 상속세라는 게 뭐 연부연납 제도라고 해서 뭐 5년에서 막 이렇게 늘려서 이게 조금 이제 뭐 한 6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계속 분납을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상속세 자체가 이제 매우 크기 때문에 동사 이제 그 최대 주주 이제 특수관계인 분들이 2018년 11월 16일 날에 이제 주식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으셨고요. 담보대출 비율이 보통 한 120%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대출받은 금액이 한 상속세 관련된 금액이 한 550억 정도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 관련된 공시가 떴을 때 이제 2018년 18년도에 이제 그런 사실 예측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시장에 이 해당 이제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주주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배당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시장의 반응은 많았었으나 사실 배당이 확대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보시면 키스코홀딩스가 이 뒤에 건 제가 그냥 입력한 거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120억에서 130억까지는 늘렸지만 계속 그냥 꾸준하게 거의 정액 배당 수준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큰 금액이 아니고요. 배당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이 배당 성향들이 아까 다 과징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하락한 점을
쳐봤을 때는 사실 금액 자체가 다 크지가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이 주식담보대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 운용사들도 사실 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도 있고, 이제 밸류 파트너스라고 조금 작은 이제 가치주 투자하는 펀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실 주주 서한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계속 요구를 하였었으나 사실 계속 묵살을 당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 거절을 하고 그냥 정액 배당을 꾸준하게 했었고요. 그러던 도중에 사실 이제 회사가 2018년도에 이제 분할을 조금 합니다. 분할을 했던 게 한국철강 자회사인 한국철강과 이제 키스코 홀딩스를 5월 2일 날 이제 주식 분할을 하였고요. 액면가가 5,000원에서 이제 1,000원으로 조금 감소를 시킵니다. 그냥 간단하게 유통 주식 수가 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다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주식수가 20배 늘었죠. 이제 한 100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됐었으니까요. 20배 늘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뜨리면서 한 5배 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제 밑단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8년도에 이제 이 액면 분할은 밑단계를 그렸었는데, 그럼 이제 사실 저희가 이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대주주가 됐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장시 일가는 아니지만, 일가분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장시 일가분들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밸류에이션은 높은 게 맞지만 이 대주주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실 이 돈을 회수를 할까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회사에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세금을 국가에 많이 내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꺼내올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저희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속세를 내기 위한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배당 확대입니다. 뭐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요. 다만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배당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종합소득 과세라는 게 있어서 대주주분들은 배당소득 과세율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뭐 100억을 배당 받는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 40% 그냥 40%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40% 떼간다고 치면 60억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시장에는 현재 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공시가 이 자진상폐를 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을 배당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보통 사모펀드에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확률이 조금 낮은 게 이게 좀 보시면은 이게 한국거래소에 있는 상장 폐지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분율이 9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뭐 95% 이상도 되고, 뭐 거래량도 유동주식수의 1% 미만도 기준이 있는데, 이 거래량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 지분율 95%가 자사주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사실 대주주분들 지분율이 뭐 90%는 커녕 다 합쳐봐야 45%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진상폐 가능성은 저는 뭐 낮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배당은 세금을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가 사실 유상감자라는 게 있습니다. 유상감자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뭐 무상감자, 유상감자라는 게 다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조금 과거에 조금 유명했던 케이스가 있었었는데요. 유상감자가 종목을 조금 보여드리면 진료발효라고, 이제 진료가 아니라 진로죠. 진로발효라는 회사가 사실 되게 유명했던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주 할 때 나오는 거죠. 주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감자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감자라는 걸 했던 게 딱 공시가 있죠. 이 감자가 이 2012년 한 2월 정도 했는데, 감자를 하고 나서 뭐 10,000원부터 주가가 50,000원까지 뭐 거의 한 5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 감자가 뭐였길래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감자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리면 좀 처음 들으셔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진로바로 대주주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제 제가 주가를 한 3만 원 정도의 진로 발효 주가가 이제 이 당시에 12,000원이네요. 그러니까 뭐 12,000원이니까 제가 12,000원에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12,000원에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그냥 팔아버린다면 이게 제가 주식을 팔아버린다면 그냥 이제 영원에 대해서 그 차익만큼 사실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대주주분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양도소득세라는 걸 안 내는데 주식을 팔고 나서 대주주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이제 주택 팔 때는 보통 양도소득세 내시죠?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1,000억을 상속받으면 거의 한 200~300억은 내야 되니까요. 근데 유상감자라는 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2,000원에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이게 유상감자를 뭐 예를 들어서 12,000원 정도를 하면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12,000원을 빼가는데 내가 12,000원에 상속을 받았으면은 이 매입 단가를 12,000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익이 빵원이라고 생각돼서 세금을 안 매기게 되거든요.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복잡하네요.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매입 금액 자체가 보통은 빵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빵원으로 이제 아니면 내가 이제 산 금액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00원에 주식을 샀으면 이제 과거의 대주주분들이니까 되게 오래전에 주식을 샀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샀으면 1,700원이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3,000원을 팔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엄청나니까 10배 정도 되니까 사실 되게 차익금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상속을 12,000원을 받아버리면 그 12,000원이 그냥 내 매입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에 그냥 유상감자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상감자는 뭔지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냥 주식을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만 하고 넘어가면 그냥 회사에서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 그냥 내 주식을 없애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키스코홀딩스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지금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난 영향이 사실 일단 가장 크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일단 상속받은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뭐 현재 주가가 14,600원이니까 뭐 현재 주가가 더 낮기 때문에 뭐 아예 가능성이 제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제가 뒤에 설명드릴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대주주들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법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유상감자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어렵고 제가 조금 복잡하고 조금 중언부언하게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하고요. 일단 유상감자는 일단 가능성이 낮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주가를 그냥 올려버린 다음에 이 주식으로 물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 자체를 상속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 가능성이 제가 높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과거에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 초장기 추세니까 한 구주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주가가 좀 되게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뭐 IMF 때는 상당히 낮았었고요. 뭐 292원까지 갔다가 이 금융위기 전에 거의 21,3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지금 사장님이시죠. 이 장세용 사장님이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사실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상속을 받는데 상속받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8년도 4월에 상당히 높을 때 이때 딱 물납을 합니다. 2008년 4월 7일 날 정확하게 2만 한 60원 정도 될 때 2만 60원이니까 뭐 상당히 고점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에 상당히 고점일 때 주식을 이제 물납을 하고요. 주식으로 이제 상속세도 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상속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확 올리고 나서 상속세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속세를 상당히 싸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 한국철강, 이 키스코홀딩스 사실 대주주분들이 저는 금융 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장님들이 금융 지식이 높은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분이 정말 조금
금융 지식이 높은지 아니면 뭐 자문을 받는 증권사가 되게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천정부근에서 이 한국철강이라는 회사가 원래 그 당시에는 한국철강이라는 회사만 있었었거든요. 한국철강이라는 회사가 이 키스코라는 회사의 지주회사와 이 한국철강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조금 차트로 가면은 원래는 그냥 한국철강이라는 한 회사만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파랑 색깔 선이 이제 키스코 주가를 한국철강으로 시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결국 키스코가 저평가돼 있는 거고요. 높을수록 한국철강에 대비해서 이제 키스코가 고평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키스코홀딩스가 한국철강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SK도 있고요. 뭐 LG도 있고 뭐 삼성은 지주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삼성물산 자체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죠. 근데 보통 지주사들이 이제 특히 순수 지주사들이 이제 사업 자회사의 주가를 NAV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그 시총을 100% 다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지주사가 훨씬 더 할인해서 거래가 되게 되고요. 왜냐면 개인분들이 사실 지주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아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을 할 때 한국철강 주주분들도 이 한국철강 분할된 사업자회사 한국철강 주식을 받는 건 좋아했지만 이 키스코 홀딩스 이 지주사 주식을 받는 거를 별로 꺼렸나 봐요. 제가 이 당시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일단 꺼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장세웅 사장님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국철강 주식과 본인이 이제 분할하면서 분할을 할 때는 이제 한국철강하고 키스코 이 주식을 둘 다 받게 되었었거든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개인 주주가 들고 있는 이 한국철강 주식하고 이 키스코홀딩스 주식을 교환을 합니다. 이때 비율로. 근데 이때 비율을 보시면 상당히 키스코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따라서 대주주분이 고평가된 키스코 주식을 받고 아니죠. 제가 반대로 설명드렸네요. 이제 키스코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고 한국철강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평가된 키스코 주식을 받고 고평가된 한국철강 주식을 넘기면서 거의 한 8배 정도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 대주주분이 한 8배 정도 차익을 얻게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주식 수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거의 한 8배 정도 차익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대주주분들이 확실히 뭔가 이 상속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략을 상당히 잘 짜는 회사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의 부를 조금 가져갔다라고도 사실 표현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범법을 저질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뭐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과거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수탈까지는 아니지만 뭐 정당한 방법이긴 했지만 일단 뭐 조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부가 일단 뺏겼던 상황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부가 뺏기기보다는 뭐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과거에 사실 부가 뺏겼었습니다. 뭐 지금 투자자분들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속이 아까 2017년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후부터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코로나 때는 거의 뭐 7,000원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거의 2배 정도 떨어졌었죠. 2배 이상 떨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분들이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는 조금 암흑기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주주분들이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 배당 확대도 계속해서 거절을 했고 뭐 딱히 신규 사업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없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왜 이제 주가를 제가 올린 다음에 주식 물납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 상속세 부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뭐 안 낼 수는 없겠죠. 왜냐면 배당도 그렇고 배당도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한테 분리하고 유상감자도 일단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걸 봐서는 확률이 낮고 주식을 그냥 2018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이렇게 주가를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주식 물납을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저는 가장 합리적인 최대주 추측에서의 효과지 않을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를 거의 동사가 한 7만원 정도,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최소 저는 뭐 5만원에서 한 7만원 이상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일단 액면 분할을 하게 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수를 늘려야 결국 나중에 자사주 매입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하고 5배 정도 주식수를 늘리고 2020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대주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주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리스크는 상당히 일단 높은 주식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펀더멘털은 정말 우수하지만 아무래도 개인 한 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일단 상당히 높은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아까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은 이제 자진 상패 내용도 있었었는데 사실 자진 상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가 이제 95% 그 지분율을 할 때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례로 설명드리면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트락스 B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BX에서도 사실 한국타이어 측에서도 이 아트락스 BX가 되게 알짜 회사여서 자진 상패를 하려고 계속 공개 매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되다가 이 법까지 바뀌면서 사실 자진 상패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냥 합병을 하게 공시를 내버렸습니다. 그냥 한국타이어랑 합병 공시를 내버렸고요. 근데 동사 입장에서는 뭐 합병을 할 돈도 없고 개인 대주주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배당은 세금 때문에 안 되고 자진 상패도 법 때문에 안 되고 유상감자도 아마도 이 주가 부양보다는 효과가 더 낮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주식 물납하는 시나리오가 아마 가장 높은 시나리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한 7만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 자사주 매입이 뭐 올해 한 5월 정도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뭐 지금 속도면 아마 조금 5월까지는 다 매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올해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일단 뭐 자사주 매입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 동사가 자사주 매입할 때 주가를 올리면서 사진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계속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단기간에 뭐 급등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최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보유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여유롭게 뭐 한 2, 3년은 보고 조금 2, 3년을 보고 한 3배에서 5배는 먹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길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조금 다른 자회사의 이슈를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회사 중에 비상장 회사인 환영철강이 이제 한 3,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당진시에 이제 성문 상단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1년부터 원래 올해부터 공장 이전 절차를 돌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친환경 공장으로 해서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토목공사에 추가로 한 50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고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일단 전기로 이제 환영철강이나 한국철강들이 다 전기를 쓰는 전기로인데요. 이제 포스코는 보통 고로 해가지고 이제 석탄을 떼워가지고 이렇게 용광로처럼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전기를 써서 하는 전기로인데 이제 전기로 철강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문상단 이전을 할 때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이제 한국전력한테 문의를 했는데 한 2025년 한 10월경에 확실하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원래 이제 2023년도까지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2023년까지는 전기가 확실히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전이 늦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이전이 뭐 동사 펀더멘탈하고는 아무 영향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 말고 리스크를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전기로다 보니까 이제 매출원가에서 전기 부분도 조금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뭐 정부 정책
가격상 당연히 이제 전기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전기료 관련해서 아마 조금 영업이익률이나 뭐 당기 순이익은 조금 하락은 할 가능성은 일단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높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뭐 현재 뭐 펀더멘탈 자체가 동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수익성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밸류에이션보다는 오히려 이 상속 이슈 대주주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뽑아서 세금을 낼까가 사실 가장 큰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요. 설명은 대부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바로 그리고 조금 설명을 하나 못 드린 게 있었었네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공정 3법 이제 나오면서 사실 감사위원 선출이 이제 3% 룰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 3법 중에 이제 감사위원 선출 3% 룰이 이제 개정이 되었었고요. 회사가 이제 감사위원을 선출을 할 때 최대 주주는 이렇게 지분율이 35%가 되더라도 최대 3%밖에 이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개별 분들이 다 3%, 이분은 2.4, 2.36, 2.72, 2.84, 0.14%밖에 지분율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뭐 이 나머지 이제 그냥 특수관계인이 아닌 투자자들도 이제 뭐 한국투자 밸류도 뭐 지금은 지분율이 더 줄었는데 뭐 이때 기준으로 치더라도 11.9%가 아니라 3%까지 밖에 이결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 그 소액주주분들이 다 힘을 합친다고 하면 일단 회사 경영에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약간 조금 선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결국 이 대주주들을 조금 압박하기에는 조금 호재인 뉴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해드리면 차트는 일단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2008년도 이제 부근이죠. 거의 2007년도에 주가가 2만원까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 최대 주주분들이 이제 이 주식 물담을 위해서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립니다. 물론 뭐 이때 다 대부분의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동사는 뭐 1997년도 IMF 때 거의 동전주였죠. 사실 500원짜리 동전도 안 되던 수준이었었는데 뭐 292원까지도 하락을 했었었는데 2만원까지 상승을 하니까 뭐 거의 한 70배는 오른 것 같네요.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거의 한 70배 이상 주식이 올라가는 기염을 보입니다. 이때 주식 물납도 있고 뭐 건설 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한 4월 부근에 최대 주주가 이 주식 물납을 하면서 주가가 또 그때 또 금융위기도 닥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속을 하고 나서 주가는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였다가 현재는 이제 뭐 그런 주택 관련된 부분에 이제 공급적인 이슈도 있고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선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주황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이 진한 초록색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인데, 그리고 이 땡땡땡이 이제 보조지표 중에서 이제 파라볼릭 SAR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제가 보통 이제 매입을 할 때 이 구주선에서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SAR이 이렇게 빨간 땡땡이가 밑에가 이제 매수 신호인데 이 밑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조금 매입을 보통 하는데 딱 이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한 11,000원 정도 그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뭐 현재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이 구름대도 이 핑크색 영역하고 이 약간 파란 색깔 영역이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인데 선행 스팬도 돌파하고 전환선과 기준선도 돌파하고 9일 후행 스팬도 주가를 돌파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주가를 돌파하면서 조금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거래량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약간 조금 긍정적인 초단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추세인 주봉을 설명드리면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났을 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 주가가 뭐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뭐 9일 후행 스팬이나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름대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나긴 하락 추세에서
조금 길게 보시면 이 기나긴 하락 추세에서 조금 상승 추세로 이제 지금 조금 전환되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 추세를 보시더라도 일단 뭐 현재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아직 뭐 선행 스팬을 완벽하게 뚫지는 못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26일 후행 스팬하고 9일 후행 스팬도 뭐 거의 뭐 9일은 약간 역전 단계지만 뭐 거의 언제든 호전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단계여서 뭐 조금 지루하게 이렇게 횡보세를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엔 자사주를 다 매입하고 나서 대주주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뭐 충분히 주가 상승은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초장기 추세인 일단 구주봉이 저는 일단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게 가장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지금 차트가 아주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추세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충분히 일단 보유 현금이나 이제 회사의 영업 가치를 봤을 때 충분히 내재 가치는 매우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인 14,600원 주가에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 7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 회사는 펀더멘탈보다는 대주주의 상속세 이슈가 더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할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배당은 일단 세금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배당 확대는 큰 규모의 배당 확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유상 감자도 뭐 자사주 매입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유인 주가를 부양하고 나서 주식 물납을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조금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이 대주주분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리스크는 사실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투자하실 때 조금 비중을 너무 크게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이 액면 분할을 한 것이나 뭐 약간 자사주 매입하는 걸 봤을 때는 뭐 주가는 이제 상승시키려는 대주주분들의 조금 의지가 이제는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매수 추천 영상은 올려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잘 판단하셔서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